1997년 11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IMF에 도움을 정부는 오는 청했다는 소식이 IMF에 TV로 구제금융을 공식 전해졌고 신청했습니다. 이를 본 이는 모두가 국가 부도 위기를 그 막기 위한 자리에서 마지막 굳어버렸죠. 선택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칠 거라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직장이 순식간에 문을 닫았고 평범한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국내 30대 기업들이 연달아 쓰러졌으며 나라를 살리려 금을 모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의 빚이 자산의 500%가 넘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사태가 터진 뒤에야 알았습니다. 외환은 고작 40억 달러뿐인데 나라 빚은 1,700억 달러가 넘었고 단기 부채만 1,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니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기회를 잡으려 움직인 이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집을 팔 때 그들은 오히려 사들였고 주식을 던질 때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학벌이 좋거나 원래부터 부유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미리 준비해둔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요즘 살기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높은 집값과 이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불을 이룹니다. 그 운명을 가르는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세 번의 큰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었죠. 1997년의 위기는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앞서 말했듯 누구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죠. 2008년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증시는 그 여파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었고 몇 달 새 46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전 세계 증시가 한 달도 안 돼 30% 넘게 폭락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세 번의 위기가 터지기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에이, 이 정도까지 가겠어? 설마 나라가 부도나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자산 가격이 폭락했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회를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눈앞에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제 그 준비를 만든 5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현금을 꾸준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썩힌다고들 하죠. 물가 상승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도 맞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현금은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골마트가 내일 폐업 세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트에 남은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싼 값에 팔리기 시작하겠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순간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펀드나 주식, 부동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요.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현금이 발휘하는 막강한 힘입니다. 1997년 수도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이들은 미래의 비싼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대담했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수중에 현금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일부를 늘 현금으로 유지하는 습관, 그것이 핵심이죠. 시장이 좋을 때 욕심내서 모든 돈을 투자하면 위기가 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위기는 항상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이 습관이 정말 까다로운 이유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인내심,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들은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분할 매수죠. 조금은 낯선 개념일 수 있겠네요. 간단히 말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매입하는 걸 뜻합니다. 오늘 100만 원을 전부 투자하는 대신 20만 원씩 5번으로 시점을 달리해 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에서 과일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10,000원 하는 물건이 다음 주엔 더 저렴해지거나 비싸질 수 있죠. 미래는 아무도 장담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1개, 다음 주에 또 1개, 이런 식으로 구매하면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괜찮은 가격에 사게 됩니다. 투자 용어로는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최저점에서 한 번에 몰아 사는 게 최선 같아도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조차
그 시점을 정확히 잡진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900선 밑으로 추락했지만 그 바닥을 정확히 포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시기에도 매월 소액을 꾸준히 투자했던 이들은 2년 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었을 때 큰 수익을 봤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매달 정해진 돈을 꾸준히 넣는 실천이 전부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듯한 공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이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점이죠. 폭락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 본능에 어긋나는 일 같거든요. 바로 그 불편한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그들은 위기 앞에서 고정 지출을 가차없이 삭감했습니다. 고정 지출이란 매달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구독료 같은 거죠. 통신요금, 차량 유지비, 버릇처럼 시키는 배달 음식 등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지출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5,000원이 뭐 그리 대수냐 싶죠. 한 달에 10,000원 남짓한 구독 서비스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이 작은 비용들이 모여 큰 부담이 됩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니까요. 이는 물이 새는 항아리의 구멍을 막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결국 항아리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잘 보지 않는 동영상 서비스, 거의 안 가는 운동시설, 회원권, 과도한 보험료와 습관적인 외식 비용을 합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나간다고 쳐봅시다. 이 중 절반만 아껴도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남고 1년이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모입니다. 이 돈은 위기 상황에서 저렴해진 자산을 살 소중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고정비를 줄여 현금을 쥐고 있던 이들은 폭락장에서 자산을 사들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후 자산 가치가 급등하며 큰 이익을 얻었다는 사례는 이제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건 단순히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라는 할인 기간에 쓸 실탄을 미리 비축해두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면서도 당장 실천하기는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눈앞의 불편을 회피하고 변화를 뒤로 미루려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건 흠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경제 위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평온해 보일 때 슬며시 다가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1997년, 2008년, 그리고 2020년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빈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소득원을 다각화했다는 점입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개념을 쉽게 비유해 볼게요. 가정에 물이 들어오는 관이 단 하나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관이 고장나면 집안의 모든 물이 끊기겠죠. 하지만 관이 두세 개라면 하나가 막혀도 다른 관으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수입의 흐름도 이와 똑같습니다.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하나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죠. 자산 가격이 폭락해 기회가 널려 있었지만 정작 손에 쥔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 위기 속에서 불을 늘린 이들은 대부분 여러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당주를 보유했거나 작은 월세 수입이 있었거나 주업 외에 다른 돈벌이를 마련해둔 사람들이었죠. 주 수입이 흔들려도 다른 소득이 받쳐주었기에 위기를 버티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소득원을 처음부터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당장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월 배당주를 사 모으거나 내 전문 분야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자격증으로 부업을 준비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시작은 한 달에 몇만 원에 불과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물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굵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 소득원이 당신을 지켜줄 두 번째 생명줄이 될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위기 상황에서도 배움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냐며 이 말이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나머지 4가지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환율과 금리 같은 경제 기초를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파악했죠. 2020년 팬데믹 땐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원리를 알았기에 공포 속에서도 차분히 기회를 잡았어요. 배움은 막연한 공포를 명확한 판단력으로 바꾸어줍니다. 경제 위기 뉴스를 접할 때 아는 것이 없다면 그저 막연히 불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공부한 사람은 위기의 본질과 과거 사례를 분석하며 대응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위기 앞에서 멈추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위기는 경제를 배우는 가장 좋은 실전 교재와 같습니다. 온 국민이 같은 경제 현상을 겪고 뉴스가 이를 중계하니 배움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거죠. 책 속의 이론이 눈앞의 현실과 들어맞는 순간 경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때 그저 두려워하는 사람과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의 차이는 다음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5번째 습관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습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 위기가 닥치면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변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고 떠날 때 홀로 반대편에 서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는 말리고 뉴스에선 연일 붕괴를 외치는 속에서 묵묵히 투자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들은 평소에 미리 몸에 익혀두어야 하는 겁니다. 위기 때 갑자기 생기지 않거든요. 평소 꾸준히 훈련해온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없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얼어붙고 맙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찍던 1998년, 시장이 공황에 빠졌던 2009년, 모든 자산이 무너지던 2020년 3월, 그때 움직였던 이들은 모두 두려웠지만 늘 하던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들의 5가지 공통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소부터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셋째, 고정 지출을 줄여 위기에 쓸 비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소득원을 다각화해서 외부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다섯째,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5가지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현금을 모으고 나누어 투자하라는 말들이요. 소비 절제, 수입원 다각화, 꾸준한 학습, 누구나 아는 뻔한 조언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들의 본질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기로 자산을 잃은 많은 이들이 뒤늦게 나도 그때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곤 하죠. 지식은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들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기에 가능했습니다. 과 행동 사이의 작은 틈, 그것이 위기 전후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인 셈이죠. 이 5가지 원칙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습관이 서로 맞물려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고정 지출을 통제하면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현금이 있어야 분할 투자가 가능해지니까요. 수입원이 다각화되어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버틸 힘이 생기고 꾸준한 학습은 적절한 실행 시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5가지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죠. 불이 난 뒤에 소화기를 찾거나 비가 쏟아진 후 우산을 챙기는 사람은 없듯이 말입니다. 이런 대비는 모든 게 평온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 뒤에는 늘 회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위기 후에도 시장은 예외 없이 반등했습니다. 그 회복기 상승장의 혜택은 공포했던 사람이 아닌 준비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는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역사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켜서 이번 달 정기 지출 내역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중 불필요하게 새는 돈 하나만 줄여도 오늘 위기 대비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이죠. 거창한 계획만 세우다 포기하기보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시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뿐입니다. 분명한 건 위기가 닥쳤을 때 현재의 준비 상태에 따라 그것이 재앙이 될지 기회가 될지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지금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나 직접 겪으신 위기 극복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